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또다시 힘차게 열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부동산 정말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야 될지요? 경제 박뉴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출근길 편안하셨습니까? 철도 노조 파업으로 지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파업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합의를 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요, 철도노조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시간. 이인철 소장 만나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제가 광고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광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계소득 양극화가 지금 4년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좀 약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7만 4천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3% 증가했는데 이게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고요. 증가폭도 7분기 만에 가장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득 상위 20%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0.7% 증가에 그쳐서 98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분배 지표도 다소 나아졌는데요. 상하이 소득 격차를 가구 원수를 고려해서 처분 가능한 소득의 격차 차이를 따져보니까 약 5.4배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다소 줄어든 이유가 뭘까? 일단 하위 20% 가구는 이 정부의 지원이 크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상위 20% 가구는 이 자영업자가 부진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사업, 근로장려금 확대와 같은 이 이른바 기초연금과 같은 이전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1분위의 이전 소득이 무려 67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1% 넘게 급증했는데 1분위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어쨌든 이 3분기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세금주도 성장이다 라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인데요. 네. 자영업자,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들의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급감했습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 9천 원 정도인데 1년 전에 비해서 4.9%가 감소한 겁니다. 이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요. 반면에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전체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보다 2.7%가 늘어난 48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이 줄다 보니까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고소득층인 4분위, 5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두 자릿수 넘게 급감한 반면에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는 각각 두 자릿수 넘게 사업소득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장사가 잘 돼서 사업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중상위층에 있던 3분위부터 5분위 자영업자 소득이 줄면서 소득 하위 계층 1, 2분위로 떨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물고기로 한 끼 식사를 대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활력 대책의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두 달여 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 9월에 제시했던 2.1%에서 2%로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그러나 OECD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1년 새 무려 4번이나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OECD는 내년과 내후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3%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OECD는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수출, 투자 모두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 심리 악화와 민간 일자리 둔화를 이 소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올해 이 성장률 전망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OECD 진단대로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요. 상한제 규제를 피한 과천, 그리고 종전의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해운대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 올라서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의 집값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건축 단지였다면 지금은 기존 아파트 가격조차 오르고 있고요. 여기다가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이 현상도 부동산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간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산 이외에도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부동자금, 1,1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벌써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요, 코레일과 철도 노조 양쪽에 동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양쪽 동시에. 그런데 코레일 측은 보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철도 노조 측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해철 철도 노조 대외 협력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철도 파업으로 이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많은 불편과 혼잡을 겪고 있는데요. 한 말씀 일단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이 철도 파업 3일째인데요. 네. 저희 파업으로 먼저 시민께 불편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작년에 공사가 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긴 뭐 이제 철도 노조 등 이렇게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업하시면 좀 부담이 국민들의 시선을 어떻게 볼까, 이걸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요, 지금 철도 노조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9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30시간으로 줄이려고 파업하는 거 아니냐. 적게 일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는 그런 요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가짜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이미 15년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라도 실제 소정 근로시간은 설, 추석, 강공서 휴일 등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네.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5.3시간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철도의 3조 2교대에 근무하는 철도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39.3시간을
근무에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조 2교대로 전환을 했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5.8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실제 노동 시간에서 수정 근로 시간 이외에도 시간의 근무, 휴일 근로로 다른 사업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40시간으로 조사됐고요.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이보다 100시간 정도 더 적습니다. 저희가 네. 100시간 정도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30시간을 네. 줄이려는 파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 파업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도 좀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고 또 철도 노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황제 노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원래 지금 주 39시간 근무한다 그러면은 저게 조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게 뭐냐면 네. 법정 노동시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고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주 52시간은 번영 근로제 하에서 네.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저희 철도노조도 주주 45시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15년 전부터 그 적용을 받는데 실제로 그것을 상이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 평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부터 저희가 훨씬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 노조들의 그 업무 특성상, 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제 군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코리아 사장을 지금 노조 측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 무슨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저희가 철도가 매년 파업을 하게 되면 네. 군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국방을 방해하는 그런 군인들이 전선을 지키지 않고 철도 노사분기 현장에 투입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법원에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철도공사 정부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군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군 투입은 불법이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공사와 정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원에 판결이 났음에도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으로 판결 난 것을 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에 따른 은근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필수유지 대상 사업장인데 네네, 그렇죠. 필수유지 인원을 현장에 남겨놓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이렇게 실제 필수유지 업무도 지켜가면서 하는 파업을 국가 재난이라고 하면 재작년에 촛불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 재난 사항이죠. 그러면 그때 군을 투입하는 것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노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 정부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파업은 핵심 쟁점이 뭐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년에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변경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저희 철도노조는 체불임금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네요. 공기업이 어떻게 체불임금이냐 하는데 체불임금 상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을 작년에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저희는 KTX, SRT, 고속철도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핵심 요구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사실 우리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3조 2교대 근무인데 이거를 4조 2교대로 바꿔달라. 이것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다 이건데요. 그게 많이 지금 현재 힘든가요? 3조 2교대를 하는 것이? 이 3조 2교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루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차 적응이라잖아요. 이게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계속 6일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6일 주기 중에 월 이틀 정도는 인력이 모자르다 보니까 초과 근무를 해야 돼요. 네. 지정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같은 사유 시간을 일해도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생체 리딩이나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불편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시민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여러분을 위한 파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느끼는 것하고는 좀 반대적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저희가 철도 노조가 지난 20년간 다른 사업장보다 정말 파업도 자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길게도 하고 뭐 74일 동안 파업한 적도 있고 그럴 때 파업을 이제 해마다 해나가면서 시민들의 지지도 늘어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적으로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YMC 이런 데서도 철도 파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시민단체 분들은 노사분기에 개입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노사분기는 대체적으로 이익분쟁이기 때문에 그 이익분쟁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입을 안 하는데 철도 파업에는 자꾸 개입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파업을 해오면서 저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파 반대라든지 철도 공공성 강화라든지 그런 네. 파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철도가 점점 국민들을 편리하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시 불편하도 괜찮다는 그런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라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철도 노조 측에서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김경욱 2차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 답변이 오지고 있지 않고 일체의 저희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력 증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조금 대라. 그리고 또 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조금 서로 좀 얘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먼저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인력이 4,600명이고 네. 철도공사 언론에는 철도공 1,800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철도공사가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큼 인원이 필요한 것을 국내에 기업 경영을 최고로 잘한다는 3.1회계 법인에 부탁을 했습니다. 연구 영역을 부탁했는데 거기에 연구 영역 결과가 4,1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철도공사에서는 이 인원을 전부 국토부에 요청한 게 아니라 그중에 2,300여 명은 자체 내시 경영 효율화를 해서 네네. 담당하고 1,800명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국토부는 전혀 승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노조도 4,600명을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공사와 같이 적정한 인원이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면 우리도 자구 노력을 해서 어느 부분을 효율화시킬 것인지 노사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뭐 근거를 자꾸 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인 회계법인에서 연구 영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3인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경영 분석 법인이에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믿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우리가 연구하고 확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3조 2급의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법인의 전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더 대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런데요 이번 파업에는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과 코레일 네트워크스 이렇게 그 코레일 자회사들도 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는 그럼 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저희 노조원들이고요. 네. 작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서 노사전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고 거기에서 공관이 마련됐습니다. 네네. 이 공관을 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동종 업종의 임금 80%를 해달라. 이 합의를 이행해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 안전 업무를 직접 고용 전환하는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청의 어려움들을 원청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원하청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이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이 자회사들의 요구가 좀 잘 실현돼서 우리 사회가 정말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된 사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이제 네. 그 위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아니, 이제 합의한 것을 진행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요 파업으로 가장 힘든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 시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노사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기만 한다면. 국민이나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점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저희도 고객 불편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파업 사태가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요구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 비롯된 것이고 또 국토부가 철도 산업의 정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주는 주무부처입니다. 이 주무부처가 나서야지만 노사 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장기 파업을 막는 것은 정말 이제 노사가 또 노사정이 형식에 좀 구애받지 않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특히 김현미 장관 저희가 만나서 TV 토론 해보자 그런 건데 만나서 이 파업 총파업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서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4823 쓰시는 애청자분은요. 철도 노조 측 말대로 사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면 노조 측 방향대로 타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공공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네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3941 쓰시는 분께서는요. 국민을 위한 파업이라고요. 황제 노조 파업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2212 쓰시는 분께서는 근로시간이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고 다른 직업을 찾으시죠.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노조 측의 입장하고는 좀 많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반응이 좀 다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면이 국민들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 제가 어제 유연하게 뉴스를 봤는데 의정부 경전철 있죠. 네. 예. 그 의정부 경전철. 민간이 운영하는데 네. 어제 보니까 1,350원에서 요금을 1,55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민영화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게 9호선이 민간이 운영하면서 광원선 시장 초창기에
500원을 기술적으로 인상하려다가 시민들의 불만과 반대로 자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 요금은 기존 우리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카드로 주면 결제하니까 잘 모르는데 거의 900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저희가 철도 공공성이라는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싸게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서비스,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철도 공공성이고 네. 철도공사는 네. 그러한 목적에 의거해서 만든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목적에 맞게 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네. 그 저희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거기에 부합하게 그렇게 철도 산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네. 사실 철도가 그래서 이 남부철도도 연결되고 대륙으로 나가는데 국가의 큰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기반을 받쳐주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할게요. 백명은 당구사랑 아이디 쓰신 분께서요. 그럼 아침 저녁에만이라도 파업을 좀 철회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해철 철도노조 대협실장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네, 흔한 연예 뉴스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를 연예계에서 찾아서 전해주시는 요리조리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김대우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그 빅뱅의 대성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아, 세금이요? 네, 그 자신의 건물과 관련해서 1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이 대성 건물이 1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50억 원 넘게 안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한 근거 자체가 네. 2017년도에 대성이 인수할 당시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 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탄로된 세금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12억 원을 더 내라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흥업소로 영업한 사실이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무당국도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이 세금 포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혀 상황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끝나게 되면 대성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로서 이제 그 불법 영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세금을 더 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음식적으로만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12억 원이 부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네, 그렇죠. 있는데 실제는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로 운영하면서 이제 네. 거짓된 잘못된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여기서 또 그 대성과 같은 경우에 금전적으로 이걸 갖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건물에 대해서 31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 52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400억 원에 내놨는데 이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예.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제 참 돈 많은 사람들 얘기는 참. 예. 자,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노영희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모병제 얘기도 많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연애 전문 기자님이라 얘기를 하나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자, 정부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병역 지원 부족에 대비해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실이 이제 그 병역과 관련돼서는 가장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 이제 고려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병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난이 일어나기도 하던 난이 일어났다요? 네.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돈 있는 그 양반집들은 이제 그 돈으로 내서 그 병역을 그렇죠. 면탈하기도 하고 또 뭐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사람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이 일들이 머리수 있었는데 내렸던, 예.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공평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면서 대체복무라는 형태의 어떤 기여 복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평과 정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BTS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1992년생인 진이 내년도에 입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슈, RM, 제이홉, 재민, 뷔, 정국 뭐 등등이 이제 4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정점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그 멤버들이 그 이 군복무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활동이 사실상은 어렵게 되죠. 물론 이 전제 조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이 내년부터 입대해야 될 나이는 있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든 뭐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그 일반 이제 그 대중문화 인에 대해서도 조금 병역 특혜 내지 아니면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예.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영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군복무 얘기 나오니까는 엄청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BTS 정도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했으면은 대중음악을 했다 치더라도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도 한데요.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한 표현에 따르면 BTS가 삼성보다 훨씬 더 국위 선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삼성 역시 어떤 그 특혜 부분을 갖다 주기에는 뭐한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삼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게 항상 이제 그 병역자금 부족하면은 석박사 그다음에 또 이제 기초과학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그런 그 병역 특혜를 없애면서 충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 기초과학 그다음에 소재과학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이 대체복무에서 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과 뭐 BTS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생되어졌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뭐 BTS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한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또 형평성 문제 이제 일반 순수 예술인과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순수 예술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오히려 이제 BTS 측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체복무나 뭐 병역 특례를 원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좀 살살 그 팬들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BTS의 그 팬클럽이나 아미나 아니면 네. 또 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죠. 굉장히 현명한 자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항상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뭐 H.O.T든 아니면 또 유명 그 연예인이 나왔을 때 이 군복무 문제와 연결이 되면은 사회적 이슈로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곤 하는데 네, 네. 정작 이제 그런
정말 그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또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자꾸 되는 거는 대중문화예술이 순수예술이나 체육하고 좀 다르게 도대체 어느 정도를 했어야지 잘했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다고 네, 해서 네. 한데 이제 빌보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그 BTS가 이제 그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못 받았다 후보에만 올라가고 해서 이제 굉장히 뭐 국내나 아니면 해외 팬들이 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어떤 상인 것이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상은 아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량적 평가나 아니면 이제 그 산술적 평가 부분을 할 수 없는 이 또 대중예술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얼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던데. 네, 당연히 갔어야 되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모병제 일부가 실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월남전이었기 때문에 그래 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시니까는 홍콩에 4대 천왕이 있었고 대만에 4대 천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유봉 뭐 이렇게 굉장히 한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 해안을 맞대고 있는 금문도였죠. 그렇죠. 이 금문도 가장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명예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과거 연애사병 제도가 있을 때 왜 나를 연애사병으로 보내느냐. 나는 철책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희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연애사병 문제 사병이라는 제도 좋은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걸 운영 자체 미숙 이건 이제 연예인 일이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에서 관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2013년도에 해체되는 그런 이 비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티브 유 지금 유승준 씨 문제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 군복무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 연애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군대 간다는 게 상당히 본인의 연애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타들이 또 누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산정할 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이 군 입대를 앞두고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92년생들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스티브 승준 유라 그래요? 네. 뭐 때문에 제가 연락을 예. 했을 때 그렇게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네. 이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중예술계 그 남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박양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어떤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대중예술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나갈 때 걸림돌이 많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스티브 승준유 같은 경우에 해외 공연에 대한 그 확약서 입국을 하겠다는 것을 쓰고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그 대중예술인들 그러니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 공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이 외교부나 아니면 네. 또 이제 병무청에서 들이대게 된 것이죠. 그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필 상태였더라 하더라도 네. 이 확약서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일본 공연이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공연을 하고서 귀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어떤 나름의 이제 그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기고 갔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갖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분은 왜 자꾸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F4 비자죠. 네, 바로 비자. 이제 F4 비자에 대해서 스티브 승준유, 유승준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걸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F4 비자를 신청하게 된 건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없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4 비자로 인한 어떤 이 대외 국민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를 특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른 이제 일반 비자, 관광 비자 뭐 이런 형태로서는 법률적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F4 비자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입국 이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잠깐만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네요. 다른 비자는 사실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데 네. F4 비자를 신청해야지만 거부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슈로 해서 다시 법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시킬 수 있으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스티브 승준 위원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정말 제가 지금 인터뷰한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변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네.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또 LA 총영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병무청에서 이번에 만약에 F4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우리 문자 주시는 234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요. BTS가 입담으로써 전 세계 BTS 팬들이 한국 남성들이 겪고 있는 군복무라는 희생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국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번에 한 번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군대, 병역 문제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남북 간의 이런 분단된 상황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잡힐 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출발새 아침 가족 여러분은요. 평화와 함께하는 이슈만 제쳤으면 합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